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가 분석사 과정에서 상가 입지 분석을 맡은 이진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상가 입지 분석의 이해와 실무 적용인데요. 지금 상가 분석사는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이 입지 과정은 4회차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입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목적으로 입지를 봐야 되는지, 또 분석을 할 때 어떤 툴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유망한 지역들 또는 이제 좀 잘 알려진 지역들에서 실제 상권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고 입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오늘 4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 강의 내용에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내용을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실무 강의보다는 이 상가 분석사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들, 좀 더 이론이 명쾌하게 좀 갖춰진 다음에 실무를 들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내용상이 과거에 저희가 이제 상가를 볼 때 실무적으로 막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다만 이론적인 내용들에서 어떻게 실무에 또 적용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저희가 지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좀 보면서 매칭을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특히나 이제 창업을 하시고 나가셨을 때 상가를 보는, 입지를 보는 그런 방법을 직접 적용할 때 써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1회차에서 볼 거는 상권과 입지의 이해 부분입니다. 한 회차당 두 개의 챕터로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상권과 입지 같지만 왠지 좀 다른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어서 상권과 입지를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 보는 것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실제 입지하고 상권을 나눠서 본다면, 입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죠. 기본적으로 물건이 들어앉은 자리 앉음새라고도 저희가 하고, 일단 투자 같은 데서는 그 물건이 있는 곳이 어떻게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주변에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지로 보지만, 실제 이론상에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입지는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말씀드립니다.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요?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장소. 자, 상품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그리고 고객. 예를 들어서 상가라고 한다면 그 상가 점포가 직접 위치되어 있는 곳과 고객들이 와서 매칭되는 그 장소를 바로 입지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고요. 또 그 상가 자체의 개별적인 점포 하나하나, 복합 상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복합 상가 중에서 일정 어떤 한 상가를 말한다면 그 점포, 바로 그 점포가 되어 있는 위치적 조건입니다. 상가가 이제 큰 상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상복합 상가가 있다고 한다면, 주상복합 상가에서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102호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102호인 점포 자체가 그 라인에서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출입구 옆인지 코너 라인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점포의 위치적 조건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디테일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점포의 매출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 좋은 상가라고 말씀드리죠. 목이 좋은 상가들은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동선이라는 게 항상 모든 걸 이렇게 둘러보고 가지 않고 가던 데만 가는 버릇들, 또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간다고 한다면 화장실이 위치되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곳, 이런 것들에 동선의 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면 그 동선 반경 안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빈도수가, 고객이 방문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소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매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도 입지를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금 같은 거 산정할 때 바닥 권리금 같은 걸 얘기할 때 보시면, 이 바닥이라는 게 점포가 고정적으로 위치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권리금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대로변의 전면 상가들, 코너가 좋다, 그냥 가시성, 잘 보여지니까 그런 걸 할 때, 야, 이 점포는 잘 보이니까 사람들이 방문을 잘 해서 많이들 올 수 있기 때문에 점포의 매출이 늘어나겠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는 점포니까 당연히 가격도 그만큼 비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입지의 어떤 요인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상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점포가 여러 개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각자의 점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경쟁자가 복제할 수 없는 그 자체만의 어떤 독특한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상가들이 다 코너에만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코너와 또 출입구 쪽, 그리고 뒤에 있는 측면 상가들, 이랬을 때
내가 코너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점포들에 비해서 유독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경쟁자가 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은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뿌리 내리면 쉽게 바뀌어지지 않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정성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입지의 독점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입지를 볼 때 좀 폭넓게 보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알고 계시면 좀 더 입지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상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상권을 보시면 소비자라는 말이 나오죠. 앞에는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장소, 어떤 위치라고 본다면 상권은 소비자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점포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점포의 세력, 이 점포가 영업을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영업할 수 있으려면 영업하는 대상자들이 커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바로 이 소비자들이겠죠. 소비자가 충분히 있는 곳, 그리고 그 충분히 있는 소비자들에게 점포가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 그런 범위, 그 부분을 바로 이게 상권이라고 하는데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 앞에 있는 세대 또 옆에 있는 세대 또는 블록을 넘어가서까지도 이 점포에 세력이 미칠 수 있다라면 상권이 굉장히 폭넓어지는 거죠. 문제는 상권이 점포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그러한 점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큰 바운더리가 주변 지역에 충분히 영향을 미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게 상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점포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 있다는 거죠. 지리적 영역이라는 건 있습니다. 차량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곳 또는 일정 지역에 점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거기 가면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상권이 잘 활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리적 영역을 다 포함해서 전체 상가의 권역이 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상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마케팅 단위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그 그러니까 상가가 모여 있다라는 얘기는 그 상가 안에서 서로가 각자 경쟁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신발 가게고 여기는 뭐 음식점이고 또 여기는 뭐 노래방이고 하면 그분들이 각자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의 한 단위로서도 이 상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로데오 거리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거리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뭐 벚꽃이 피면 벚꽃 축제 같은 거 하는 것, 그런 게 마케팅 단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돼 있고, 그 마케팅 때문에 고객들이 몰려오면 그 안에서 바로 그 범위 안에서 상가의 위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곳, 그곳을 바로 상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질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냥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쓰고 그냥 가면 안 되겠죠. 돈을 쓸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고객들이 다 많다고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경치만 보고 지나가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상가는 또 상권은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는 그 곳에서 실제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있는 유효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점심 같은 때에는 오피스라든가 이런 데 많이 몰려 있는 데는 점심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 오피스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실질 구매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유효 수요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실제 거기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번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1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식사를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매번 가는 점포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권역은 많이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효 수요의 분포 공간이다. 그걸 바로 상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바라보는 방향들에서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상권을 좀 더 나눠서 본다면 어떻게 보냐면 상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가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상세권은 뭐냐? 상세권은 이 세력, 상가에 세력이 미치는 범위, 좀 더 공간적으로 넓게 나오는 그런 범위고요. 상가권은 상가가 자체 물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촘촘히 모여있는 부분, 그 부분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세권은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거주 범위죠. 그래서 상세권이 멈췄다. 여기가 만 세대를 배울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상세권, 그 앞에 있는 단지 내 상가의 상세권은 만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고객의 거주 범위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상가권은 그 단지 내 상가가 5개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5개 자체가 상가 개수가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점포의 집단의 범위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번화가 상권에 간다면 상가들이 쭉 밀집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상가권은 굉장히 탄탄하지만
만약에 주변에 배우 수요가 없다면 상세권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신도시나 이런 지역에 간다면 그 신도시 지역에서는 상가가, 중심 상가가 한 곳에 있고 나머지 배우 세력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점포는 몇 개 안 돼서 상가권은 좀 약하지만 주변 배우 수요가 탄탄해서 상세권으로서는 굉장히 좋다. 어떤 게 더 좋을 때 수요가, 그러니까 뭐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지를 분석할 때 어떤 특정 입지는 상세권이 더 강하다, 어떤 특정은 상가권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입지와 상권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특징적인 그 지역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으면 그것이 아마도 이 상가를, 입지를 분석하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입지와 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나눠서 비교하면, 자, 입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 자체, 점포가 소재한 그 위치적인 조건을 말한다면, 상권은 점포를 이용할 고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 자체에 있느냐, 그럼 그 입지가 들어앉은 그 자체지만, 고객의 거주 범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 물건 주변에 얼마만큼의 고객들이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의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평가 조건은 어떻게 됐다? 입지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때 기준은 부지 형태, 입지가 동그란 입지냐, 뭐 네모난 입지냐, 길쭉한 부분이냐, 이런 모양도 되게 중요하고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죠. 점포까지 가는데 다리를 건너야 되고, 또는 무슨 뭐 횡단보도를 많이 건너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접근성이 되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고가도로가 있어서 그런 지역을 돌아가야 된다거나, 중간에 공원이 있어서 돌아가야 된다거나 이런다면 접근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죠. 가시성은 점포에 접근하면서 보이는 물건,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다면 가시성이 넓겠죠. 우리가 보통 대로변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좌우를 둘러보면 상가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시성이 좋다. 그래서 전면 상가는 가시성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성이 좋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고 있는 점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먹지 않아도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강남 대로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큰 상가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보통 안테나 상가라고 해서 꼭 그 물건이 수익률이 높은 그런 것들을 구성하지 않아도 그 물건을 다른 돈 주고 TV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거리 자체에서 홍보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를 안테나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은 큰 수익률이 나지 않아도 대로변, 강남역이라든가 선릉역, 역삼역, 역세권에서 물건들을, 점포를 크게 내는 이유는 그 홍보 비용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가시성으로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쇄하고 있다는 것들. 자, 평탄성. 점포가 있는데 굴곡이 많이 지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물건을 보는데 위에서 아래로 본다든가, 밑에서 아래로 본다, 위로 본다든가, 위에서 아래로 본다든가 하면 제대로 물건을 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완만한, 시각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토지가 좀 평탄한 곳에 있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점포의 형태가 어떤 거냐? 자, 단독 점포냐, 아니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위치가 혼자 도드라지는지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도드라지는지 달라질 수도 있다. 시설 구조는 어떤가, 또 주차 시설은 어떤가 하는데, 지금 주차 시설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린상가라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 주변에 있거나 또 이택지, 이주자 택지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으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구조상 주차를 몇 대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점포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워킹으로 오는 손님만 받아야 되는 한계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주차시설이 잘 보장되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편하게 지금 외부로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집객, 고객을 모으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근린 상가들, 집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요즘엔 워낙에 큰 상가들 또는 맛있는 어떤 그 음식점을 하는 좀 전문 상가들은 시내보다는 시외 쪽에 좀 많이 있어서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주차시설이 보장되어 있는 입지들이 훨씬 더 많이 곽광을 받는다. 큰 창고 형태의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들도 이런 경우들에 많이 보장을 받겠죠. 자, 점포의 성패 예측, 그러니까 이쪽 먼저 볼까요? 상권에서는 반대로 같이 이렇게 본다면, 평가 조건에서는 상권은 이런 물건의 입지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유동인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느냐, 또 주변에 나랑 경쟁하는 점포가 몇 개나 되느냐, 교통유발시설, 교통유발시설이라는 건 막히거나 또는
좀 정체가 많은 지역들의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문화시설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이 항상 막힌다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주변 시설들이 있어서 막힌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장애 요인 같은 것들, 또 지역 발전 전망 등 같은 것들이 상권에 많이 접목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지역이 발전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가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권의 평가 조건으로 두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분석 목적에서는 입지를 분석하는 목적은 그 점포가 잘 될까 안 될까, 그 성패의 문제가 있고, 상권은 그거와 더해서 그 지역이 좋을까 나쁠까, 이것도 같이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그 부동산 지역에 가서 물건을 잡았어요. 여기 괜찮은 지역이다 했을 때 이 입지 분석을 했더니 여러 가지 평가 조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의 성패는 부동산은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문제는 상권을 주변에 봤더니 주변에 부동산이 한 100개씩 있어요. 야, 그러면 경쟁 점포 너무 많고, 또 배우 유동인구 따져서 봤을 때 생각보다 워킹 손님이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점포는 괜찮은데 상권의 성패가 좀 애매하다라고 본다라면 입지는 좋으나 부동산을 하기에는 상권에서 좀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최종 목적은 창업을 했을 때 점포가 사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느냐, 이 사업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들을 한다는 거. 입지와 상권을 분석하는 이유는 점포나 상가 같은 경우, 상가에다 투자를 하거나 또 내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거기서 유효한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의 목적이 있겠다. 자, 그래서 교대역 상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대역 상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교대 사거리에서 네 가지 이 분면을 나눌 수 있는데, 교대를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겠죠. 이쪽은 법원이 위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주거지가 위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교대가 위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오피스가 많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상가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볼 때 먹자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교대는 이쪽 지역이 1급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원 쪽 건너편에 있는 여기 2급지, 그리고 이쪽 주거지가 많은 게 3급지, 여기를 4급지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편의상 많이 이용하는 쪽을 보는데, 그 이유는 오피스가 가장 많은 쪽은 소득이 가장,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지만 소비가 가장 활성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항상 상업지 안쪽으로 되어 있는 이 길과 뒤쪽 길과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길들이 전부 다 먹자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대에서 만날 때 항상 이쪽에서 많이 만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이쪽 점포들은 내방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우수한 상권으로 칩니다. 반대로 건너편 쪽은 물론 길을 건너올 수도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공무원들이고 법원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방문하는 내방객도 있고 법원 직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때 또 저녁시간 때 식사하러 내려오는 큰 길과 중간중간에 길들에 식사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점심, 저녁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고, 건너편 쪽은 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단독주택 단지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필연적으로 꼭 식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이쪽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닐까 보지만 이쪽은 대학교가 있는데 요즘에 대학교 상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과거에 했을 때는 대학교 상권도 대학교 근처에서는 잘 안 먹고요. 이 교대는 건너편에 이 곱창 골목들이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지역은 주거지나 학원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주변에 유흥시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아서 앞쪽만 조금 발달돼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죠. 자, 이런 것들. 자, 상가권으로 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라인들에 있는 상가들, 이런 라인들에 있는 상가들이 다 상가 자체가 되기 때문에 1, 2, 3, 4구역 중에서 상가권은 확실히 이쪽이 더 세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상세권으로 본다면 여기는 주로 오피스지만 끝나고 집에 가거나 또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들이 많지만 상주인구들이 많은 이쪽이 상세권으로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배후지는, 자, 이런 그 오피스 상권들은 일요일이 되면 다 퇴근하고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주말 때는 좀 비어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주거지에서는 주말에 좀 더 가족 단위로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충분히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상가권과 상세권에서 다 똑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상가권이 발달돼 있고 어떤 거는 상세권이 발달돼 있고 평일과 주말이 또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픈을 만약에 자기가 중개사무소를 오픈하겠다. 물론 주거지가 많은 데를 오픈을 하지만 중개사무소가 꼭 아파트 전월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가도 할 수 있고 또 물건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구입하러 오거나 하는 돈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오피스 상권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내가 하는 영업에서 어느 지역에서의 고객과의 접근성이 더 좋은지, 또 어느 쪽의 상가들의 상세권들을 봤을 때 유동인구의 활동이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상가권과 상세권으로서 가볍게 나눠볼 수 있으면 자기가 오픈하고 싶은 지역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상권과 입지에서 그렇다면 조사 분석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앞에 우리가 입지하고 상가를 봤는데 입지 상가들의 문제점들은 단순히 그냥 조사만 하는 부분인데 목적을 갖고 조사하면 조금씩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상가를 의뢰하거나 상가를 직접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첫 번째로 이제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를 창업한다고 한다면 중개사를 창업할 수 있는 점포, 부동산 자리를 구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부동산 자리가 어디가 좋을지를 이제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러실 때는 창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입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창업하는 사람의 입지에서는 자기가 어떤 업을 하고 어떤 업태를 선정할지를 먼저 하겠죠. 그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유흥업을 한다든가 또는 일반 음식점을 한다든가 또는 의류 쪽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지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중개사를 창업한다면 나는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갈 거야, 업태를. 자, 그랬을 때 과연 중개사가 오픈했을 때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 중에 대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거래로서 날 수 있는데 거래가 잘 되는 것들, 아파트, 그다음에 상가,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주변에 사무실들, 오피스가 많으면 사무실들 거래하는 오피스 거래가 있을 텐데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점포를 결정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나는 오피스 거래를 주로 할 거야. 오피스가 돈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요즘은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를 거래하면 수수료가 더 비싸. 차라리 그걸 거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사업 타당성이 된다면 점포를 어디도 얻어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고객들이 어떠한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고객을 통해서도 목표를 결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오피스라면 법인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 또 아파트가 많이 있다라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또는 빌라 단지 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이택지 단지 내, 점포주택을 갖고 있는 주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들 통해서 목표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죠. 나는 어디까지 거래를 하고 어디까지는 공동중개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범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점포를 정한 지역에서의 한 500m 내에서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서는 내가 옆집과 상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내 사업범위라고 보고 넘어가는 1km까지는 직접 가기가 어려우니 뭐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직접 DM을 발송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를 벗어나는 다른 권역까지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중개사들과 협업을 하겠다. 뭐 이런 사업 부분을 확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나온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투자 금액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런 영업을 하기에 위치가 좋은 점포에서는 보증금을 얼마로 가져가고 월세를 얼마로 내야 내가 그러니까 거래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입에 대비 수익률이 충분히 어떻게 나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익성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 수익성 판단이 다고 또 하나는 자, 마케팅 전략을 수입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한다. 내가 오픈을 했을 때 이런 수익이 나지만 나도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전단지를 돌리고 어디까지는 명함 작업을 하고 또 어디까지는 또 가서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또는 블로그 작업을 한다든가 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또 검토를 합니다. 자, 그게 다 되면 내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일이 많아질 것 같으면 소공을 둔다든가 중개 보조원을 둔다든가 하는 이 고용인원 채용에 대해서 이 지역이 좀 잘 되는 지역인지 예를 들어서 뭐 공장 단지가 많이 있는 지역들은 사실 머무르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채용 인원을 구하려면 외부에서 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외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들 또는 머무르는 비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택가라든가 오피스 쪽에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상주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알바를 써도 되고
그 근처에 있는 배후 지역의 주부들이 와서 소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채용 인원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내 스스로 나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점포 창업자가 입지를 조사할 때,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창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에 맞춰서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는 점포를 창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업을 했어. 또는 점포 창업은 아니고 나는 이 점포들을 좀 더 많이 모여있는, 또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또는 이 컨설턴트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데에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를 계산해서 그 주변 지역에 어떤 것을 런칭시켜야 되는지, 어느 지역에 런칭시켜야 되는지 내부에 상권 분석 팀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파리바게트라든가 또는 뭐 아주 큰 업장으로 본다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인구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교통 여건을 갖춰야 되고 누가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업체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점포를 개발하겠다는 점포 개발 팀장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자기는 중개업을 창업을 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개발하시려는 분들이 오셔요. 그럴 때, 아, 제가 그러면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좋은 점포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할 때에 입지를 검토하는 방식은 창업과 조금 더 다르다는 거죠. 조금 더 거시적이고 그리고 좀 체계적인 방식을 요구하는데요. 일단은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직접 창업할 때는 내 물건이 어떻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받는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나 컨설턴트가 할 거는 이 전체 시장이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나 혼자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들어왔을 때 주변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봐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이 점포가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다. 파리바게트가 들어가야 될 시장 환경이 주변에 보니까 뭐 빵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그쪽은 주로 중심 상권이 아닌 좀 이렇게 외부로 좀 나가 있는 교외 상권이어서 직접 찾아오기가 좀 모호한 상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글 집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는데, 이 베이글 집들이 생기는 구조를 보니까 베이글들은 범용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이 베이글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곡물들을 쓰거나 건포도를 넣거나 또 뭐 치즈를 넣거나 뭐 여러 가지 넣어서 다양한 형태의 베이글을 하는데, 베이글을 굳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교외 쪽에 빠지고 있어도, 베이글은 자주 먹는 식품은 아니지만 또 이게 갖다 놓으면 좀 시간을 두고 먹어도 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맛이 있으면 멀리서도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이글을 런칭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중심상가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주변 지역에 빵이라든가 대체식품, 밥에 대한 대체식품에 대한 호응도, 그래서 제과점들이나 이런 것들의 이용 같은 것들, 또는 아이들 또는 주부들 입장에서 브런치를 먹는 그런 카페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환경을 조사를 한다면, 아, 이 지역에서는 브런치 카페라 이런 형태에서의 베이글이 좀 통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프랜차이즈 본부나 컨설턴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상권의 지배력을 확인한다든가 창업 예정인 점포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건데, 내가 그 지역에서 들어가서 이 지역을 다 총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갔더니 베이글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뭐 카스테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뭐 핫도그도 있고 해서 막 이게 분산돼 있다라는 거예요. 뭘 먹어도 소비자들은 별로 이렇게 확실한 뭐 땡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베이글이 나머지의 음식점을 제치고 그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거고, 또 그 점포가 그렇게 왔을 때 적합하게 출범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환경 조사와 그게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분석들을 먼저 해야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실제 점포를 갖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직영 점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직접 본사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력이나 이런 배치들을 본사에서 직접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맹 점포다라고 한다면 가맹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고요. 그 가맹 계약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맹 계약이 잘 맺어지려면 그 지역이 그만큼 가맹 점주들에게 좀 유리한 형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식업을 했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데려오기가 어려운 지역이야. 뭐 일찍 차가 끊긴다든가 또는 너무 멀어서 걸어 다니기 어렵다든가 주변 지역이 너무 학생들만 많아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 구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가맹 계약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일부는 직영에서 좀 주방을 좀 보조해 준다든가 또는 일부는 교육되어 있는 외부 사람들을 하고 주변에 무슨 오피스텔을 구해서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위치를 마련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가맹 계약의 사전 준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런칭을 했으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이 점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기들의 브랜드를 널리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위해서 어떻게 차별적인 마케팅을 가져갈까를 실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로데오 거리라고 칩니다. 거기 다양한 번화가적인 상권들 들어와 있어요. 각자들 배너도 올려놓고 나가면 막 단장도 해놓고 하는데 과연 그런 데에서 우리의 베이글을 알리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돼서 뭐 시식을 한다든지 베이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엔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11식당을 오픈을 할 때 주변에 알려주기 위해서 좀 선한 마케팅, 선의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경찰서라든가 소방관들 분들한테 포장을 해서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 것들을 밖에 게시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라는 친사회 경제적인 모습을 보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올 수 있겠죠. 또한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스승의 날 달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베이글이라고 친다면 베이글을 가지고 어떻게 손님을 접대하거나 또 누구한테 선물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인상적으로 본 게 꽃집을 런칭을 하는데 꽃집 같은 경우 요즘 꽃 사서 주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꽃을 꼭 사서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최근에 화훼단지나 이런 쪽에서 이 꽃이 필 때까지의 그 엄청난 노력들,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쏘고 있다는 것들, 꽃을 선물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그 수많은 필연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 그만큼 결실을 잘 맺으라, 또 결실을 잘 맺었다는 걸 축하하는 의미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를 많이 담는, 그러다 보니까 꽃 선물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전략들인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꽃집을 창업한다면 단순하게 꽃을 파는 게 아니라 이 꽃을 사가시는 분들은 이 꽃이 어렵게 마지막에 화하게 피는 이 모습을 그대로 선물하는 것과 같으니 받으시는 분에게 큰 에너지를 주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좀 달라 보이죠.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본부나 컨설턴트가 점포를 개발할 때 마케팅 전략으로서도 넣는 방법들이죠. 그렇다면 번화가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입지 주변의 경쟁적인 부분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화된 전략들도 가져가더라.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외에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부동산 개발자와 투자자입니다. 부동산 점포를 직접 개발하시는 분들을 시행자라고 하죠. 시행자분들 또는 일반 개인으로 나는 상가 샀다가 팔고 상가 받아서 임대 받을 거야 이렇게 했던 투자자분들도 또 이 한 축을 형성하는데, 야, 내가 지금 상가를 사서 지금 주택의 규제가 많으니까 이 비주택인 상가를 통해서 월세를 얻고 싶다. 또는 지금 비주택이 많이 호응이 좋으니까 비주택인 상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나도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개발자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입지를 평가할까? 이 부분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우리는 소비자이자 또 투자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랬을 땐, 자, 투자는 뭡니까? 수익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수익은 상가 같은 경우 1층, 2층, 3층이 똑같은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1층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2, 3층은 계단으로 올라간다든가 3층만 해도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된다든가 이런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조망이 나오는 2, 3층이 좋아 보이지만 2, 3층만 커피숍이 있으면 2, 3층을 올라가기 위한 단계에서 다른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층에 커피숍이 있다. 근데 2층에 만약에 파리바게트 같은 거 있으면 비슷하잖아요. 커피를 꼭 마시려고 커피 전문점만 가는 게 아니라 파리바게트 가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2층으로 손님들이 빠져나가면 3층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층별 효용 비율 분석들이 들어가야 된다. 2층은 어떤 비율이, 어떤 적으로 효용이 있을까? 3층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3층의 분양가 또는 매매 가격 대비 거기서 어떤 영업을 하면 수익률이 얼마 나올까? 우리가 보통 3층, 4층 좀 올라가면 이제 면적이 커지잖아요. 1층은 면적이 작고 그 이유는 단위 면적당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1층에 있는 상가가 10평, 전용 10평이라고 한다면 그 10평의 가치는 3, 4층에 있는 3, 40평 정도 가치를 가져가야만 맞는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우리가 1층에 태권도장 있는 거 못 봤잖아요. 1층에 큰 학원 있는 거 못 봤잖아요. 보통 큰 면적을 쓰지만 비용을 적게 내려면 위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효용 비율 분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몇 층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오픈하고 어떻게 가져가야지 투자를 해야 돈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투자자나 점포 개발자들은 이런 것을 더 중요시 한다는 거죠. 또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시세가 정확하게 있질 않습니다. 왜? 수익률이 다 다르고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는 점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꽈배기집을 넣는 거하고 중국집을 넣는 거하고 수익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보다는 가치 산정의 무게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 점포는 얼마짜리 뭐 보증금 얼마에 뭐가 얼마야 이렇게 보다 이거는 매매 가격 대비 또는 매수 가격 대비 어떤 점포가 들어왔을 때 수익률이 더 높겠다 또는 뭘 넣으면 더 높이겠다 이런 가치적인 산정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가치적인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상가가 가끔 경매가 나오게 되면 분양 가격이 시세로 잡혀서 나오는데 분양 가격에 나온 첫 번째 100%에 입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파트는 지금 100% 넘게 시세가 형성돼 있어서 낙찰을 뭐 150%도 받기도 하고 120%도 받기도 하는데 상가를 100%에 받았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물론 상가 자체 특성에 쓰고 있는 면적이 주택과는 다르게 평가돼서 더 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상가는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을 바로 그 가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허름한 상가인데 다가구 같이 생긴 상가인데 거기에 갑자기 스타벅스가 1, 2, 3층을 다 써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 개그맨 박명수의 사례를 본다면 성신여대에서 다가구 주택을 사서 3층을 다 전면 유리를 뚫어서 스타벅스를 넣었죠. 자, 그런 경우에 다가구는 얼마 안 되는데 스타벅스 가치가 너무 높아서 그 가치 산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뜬 거죠. 자, 그런 사례를 본다면 점포를 개발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걸 꽂아 넣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는 가격을 무시하고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야 되는 문제도 있죠. 이렇게 본다면 입지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단독짜리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스타필드라든가 또는 뭐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기획들 할때 복합 건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한 코너의 상업시설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몰 같은 데 갔더니 중간에 뭐 크리스피 도넛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임대가 나왔다. 그걸 사서 내가 크리스피 도넛을 넣는다. 그랬을 때 MD 구성, 머천다이징이라고 하죠. 어떤 상품을 꽂아 넣는 게 좋을까? 단순히 그냥 이거 빈자리니까 베스킨라빈스 하면 좋겠네 이렇게 꽂아 넣는 게 아니라 베스킨라빈스가 들어가는 자리 옆에 던킨도넛도 들어와 주면 되고 그 옆에 다시 뭐 명랑핫도그도 들어오고 되고 이래서 점포가 모여있는 그 라인이 잘 갖춰지는 게 바로 이 MD 구성인데 점포 개발을 하는 복합상가들에서는 어떤 라인으로 형성되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잘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머천다이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자. 그것이 우리가 스트리트몰 같은 경우들 그리고 일산에 있는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또는 우리 일산의 라페스타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애초에 이런 MD 구성이 잘 들어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죠. 최근에는 광교의 엘리웨이 같은 경우들 그런 데는 점포 자체가 아니라 MD 구성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아비뉴 프랑 같은 경우도 MD 구성을 잘해서 점포가 살아나는 입지가 더 살아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개발자들은 물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어우러져서 상권을 형성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역을 어떻게 살릴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탬프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안내 책자를 해서 그 책자를 보고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게끔 한다든가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 같은 걸 행사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벤트를 겪어나가면서 상가들을 간다든가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기획도 합니다. 인사동 같은 경우가 그렇죠. 주 고객층들이 국내인보다 외국인이 많을 경우에 점포의 타겟은 글로벌 시장 공략할 수 있는 뉴트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BT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음악들을 틀어놓는다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범 내려온다 뭐 이런 것처럼 유행했던 B급 전략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조금 더 차별화된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입지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이 지역은 뭐 한국의 문화가 특화되어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도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상가 및 상권의 공간 분석을 통한 이 MD 구성, 수익률 극대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총 합체적으로 단순히 물건 하나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유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들이 바로 투자자들이나 특히 개발자들이 할 일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지역에서 가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상가를 가는 것보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권에 가면 적어도 찾아오는 손님들, 뭐 이런 손님들을 내가 직접 마케팅하지 않아도 마케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요즘엔 특히나 이 공간 분석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우러지는 공간의 역할들이 더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찾아오려고 하고, 그런 공간이 많을수록 입지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중개사무소를 공간으로 본다면 중개사무소 앞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부 체납 같은 걸 하는 공동주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앞에다 뭐 하냐면 공원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죠. 공원이라기보다 그냥 벤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공개 공지를 넣는단 말이죠. 물론 이 공개 공지는 도심 안에서 건축을 할 때 다중들을 위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어떤 바람길이라든가 또는 일부 공간들의 개발 이익을 좀 환수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일부러라도 점포를 할 때 누군가 머무르고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이 공간, 머무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창업하고 자기가 문을 열었을 때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꽃을 뭐 좀 손이 좀 많이 갈 수는 있지만 꽃 잔디 같은 것들, 이쁜 잔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화훼단지에 사와서 아침마다 밖에다 꽃을 이렇게 진열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초기에는 이 곳이 점포 위치였는데 나중에는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점포 앞에다가 의자를 하나 길게 내놓고 거기다가 인형 같은 것들을 크게 내놔요. 그러면 기존에는 점포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유리문 있는 그런 중개사 사무소 입지였다면 그곳이 포토제닉을 할 수 있는 포토 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머무르겠죠. 머무르면 아이들이 머물면 엄마가 머물 것이고, 엄마는 어머니들은 특히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 하물며 부동산 점포 앞이면 뭐라도 하나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는 위치를 공간 개념으로 입체적으로 바꾸는 방식들, 이게 바로 점포를 다양하게 보는 방식들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느냐, 점포 개발자 입장에서 보느냐, 또는 내가 직접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 보느냐도 지금은 세 가지로 나눴지만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다양한 라인대로 가야만 공간의 개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본다면 최근에 신정 뉴타운 쪽에 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입주를 다 마치고 아파트가 다 들어왔습니다. 3,000세대면 엄청난 규모이죠. 지금 보시면 이쪽이 남부순환로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신정 내거리 방향으로 가는 쪽입니다. 자, 오른쪽은 점이 찍혀 있는 쪽은 음식점의 입지가 표시되어 있는, 자, 이런 자료는 우리 카카오 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카카오 맵에서 창 위쪽에 보시면 음식점, 숙박업 등에 대해서 섹터를 지정하시면 거기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표시들이, 물론 이거 다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표시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 사이에서 지금 보시면 요만큼이 이만큼이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예요. 기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들이 다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싹 밀고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왔단 말이죠. 자, 다세대 주택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앞쪽은 신곡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재래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시장이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이 팔고 이 안에 있는 다세대 사람들이 일로 내려가면 역세권이 나오는 신정내거리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움직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역세권이 없는 지역, 역세권이 아예 뒤쪽에 빠져 있는 지역들. 자, 역세권이 없을 때 가장 사람들이 어디에 더 집중하냐면 버스 정류장에 집중을 하는데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대로변에 있겠죠. 길은 두 가지입니다. 버스가 쓸 수 있는 정류장이 있지만 이 남부순환도처럼 흘러가 버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 개념이 지금은 일반 도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 개념이 있어서 이쪽보다는 생활권역이 이쪽이 더 흐름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흘러가는 길에 있는 앞쪽 상권들 그리고 개발되기 전에 다세대로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가는 구역들 이런 곳 쪽에 있는 상권들은 사람들을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자,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음식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아파트가 들어온 상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이 길. 그리고 가운데 길 하나 있고요. 이 옆에서 나오는 길.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뺄까요? 여기는 아니고. 자, 이렇게 나오는 길.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 자, 요런 구조입니다. 가운데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가는 길이고 이쪽도 큰 길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겠죠. 자, 대로변 쪽은 이쪽 크게 나가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아파트는 나오는 출입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파트 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단지 내에서 돌아다니다가 다세대처럼 막 퍼지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죠. 자, 그 얘기는 아파트 정문 앞쪽에 위치되어 있는 것들은 코너 자리 이런 것들은 노출 빈도수가 굉장히 좋고 세대수가 전체 이쪽이든 뭐 이쪽이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곳들 뭐 이런 곳들이죠. 이런 곳들은 입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상가권으로 본다면 상가 물건들은 이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좀 더 센 모습을 보이니까 프랜차이즈들은 이런 데를 선호하겠죠. 자, 그러면 상가권은 개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개밖에 안 나온다. 단지 내 상가가 5개밖에 안 나온다. 그럼 상가권은 이 10개가 전체를 가져가는데 상세권은 3000세대라는 이 세대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대를 다 포함할 수 있다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측면 상가들도 상세권의 역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나왔어요. 제가 부동산을 내가 차리겠다 하면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입주장입니다. 입주장에서 어디를 차리면 될까요? 자, 이 꼭 우리가 부동산이 프랜차이즈가 아닌데 굳이 가장 메리트 있는 이곳에 차려야 될까요? 물론 전면 상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많이 보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부동산이 꼭 좋은 자리를 가져가야 되고 비싸게 주고 가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넘길 때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꼭 오랫동안 영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라면 굳이 이쪽 앞쪽보다는 어차피 상세권이 미치는 측면에 좀 저렴한 상가들을 가지고 아까 마케팅을 통해서 더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부동산을 할 거야. 사업 타당성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도 조사할 때 이쪽 여기가 A라고 한다면 A와 이 B 중에서 꼭 전면이 좋거나 거기만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져가서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현장에서는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상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이면도로길은 이렇게 아파트와 밀접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좋겠죠.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점포개발자 입장에서는 꼭 이 아파트 주민만 거기 오라는 법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널리 퍼져야 돼요. 널리 알려줘야 돼요. 안테나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쪽보다는 어차피 이분들은 차를 타고 여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들한테는 이 전면 이쪽이 더 A급 급지라고 볼 수가 있죠. 굳이 아파트 앞쪽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데리아라든가 뭐 커피숍 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앞쪽에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건너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걸 간다면 A급지가 되겠죠. 그러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대로변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중급, 중국집이라든가 또는 이제 조그만 상가들로 할 수 있는 공차라든가 이런 데는 굳이 이 대로변에서 빡세게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요 이면도로로
주민들이 나와서 걸어 다니는 그 사이사이에 조그만 점포에다가 상가를 내놔도 충분히 승산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대로변에 비싼 데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안쪽에 들어와서 소규모로서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곱창집이야. 곱창집이고 이런 뭐 또 치킨집을 하고 싶어. 자, 치킨집의 주 매출은 방문해서 먹는 맥주가 아니라는 거죠. 배달로서 갈 수 있고 지금 또 특히나 배달이 많잖아요. 자, 배달 입장에서는 고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고객이 부를 때 가는 라이더들이 좋아하는 입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가 앞쪽에 비좁은 데보다는 대로변과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많은 코너 자리 쪽들에 치킨집들이 훨씬 더 라이더들이 찾기 쉽고 빨리 올 수 있어서 배달의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호프집처럼 와서 맥주를 먹고 막 이래도 되긴 하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대로변에 있다고 친다면 대로변에 사람들이 버스 기다리는데 그 뒤에서 막 맥주 먹고 있어요. 길동이네 아버지가 맥주 먹고 있는데 와갖고 엄마가 여보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 안 들어가? 막 쌍욕을 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맥주를 조용히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런 데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지기 싫은 것 또는 굳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대로변보다는 측면이 좋은데 이 측면이 좋은 지역에서 배달도 가능하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잡을 수 있어서 최근에 교촌치킨이라든가 또는 노랑통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면 전면보다는 이렇게 측면 상가들에서 좀 빠져있는 지역을 원합니다. 왜? 어차피 배달로 가기 때문에 매출 전체에서 배달 매출이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급지는 B급지로 보이지만 오히려 배달업종한테는 이 자리가 A급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정뉴타운의 대단지를 보고 최근에 들어온 것들을 분석해 드렸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은 고정된 게 없어요. 항상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상권에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들이 잘 되고 무엇이 이 지역에서 A급지로 평가받는지는 항상 다녀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매번 항상 임장 다니실 때 간판이 바뀌고 있는지 어떤 업종이 주로 들어왔는지 왜 여기는 업종이 좋은데 장사가 저렇게 안 되는지 여기는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줄 서 있는지 물론 맛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업종의 구성이 어그러지면 예를 들어서 통닭집이 있는데 그 옆에서 자동차 공업사가 있으면 시끄러워서 먹겠어요?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점포가 연결된다라는 상가권이 형성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배달 혜택은 3,000세대라는 상세권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의 창업 같은 경우들은 생각보다 조금만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다양한 입지에서 다양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를 실습으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은 역할이 될 것 같다. 그래서 1차 시강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입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